노년의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을 경우 현명하게 사는 방법 중 첫 번째는 노후 자금은 반드시 내 손에 쥐고 사는 방법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인생을 지키는 절박한 생존의 원칙입니다. 노년의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 현실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라 주변의 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지만 현실 앞에선 그 사랑도 종종 외면당합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의 재산을 자기 몫처럼 생각하며 부모가 늙자마자 관심을 거두는 자식도 있습니다. 믿고 맡긴 재산이 오히려 부모의 설 자리를 빼앗는 잔인한 무기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서럽지만 돈이 있어도 그 돈을 빼앗긴 채 늙어가는 건 더 끔찍한 비극입니다. 남은 노후를 기대하며 자식에게 전 재산을 넘긴 순간부터 시작되는 냉대는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심지어 일부 자식들은 이미 다 받았으니 이제 부모 책임도 끝났다는 식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노후 자금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 삶의 밑바닥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존엄을 지키는 수단이며 선택권을 쥐는 무기입니다. 병원에 갈 때도 요양보호인을 부를 때도 혼자 밥을 먹는 순간에도 필요한 건 바로 그 자금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는 순간 관계는 바뀝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존감의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은 삶에 대한 의지마저 꺾이게 됩니다. 누구나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돈은 내가 쓰기 위해 있는 것이고 내 노후를 위해 모은 자산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관리해야 합니다. 죽기 전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써야 진짜 잘 산 것이다라는 말은 단순한 어세가 아니라 노년의 자존을 지키는 철학입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갈지, 방문 간호를 받을지, 식사를 시켜 먹을지 전부 돈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남이 쥐고 있다면 그 결정권도 남의 몫이 됩니다. 그것은 노년이 아닌 감금입니다. 부산 기장에 사는 김영희 할머니는 올해 79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외동아들과 함께 살기로 하며 집과 예금 전부를 아들 명의로 바꿔줬습니다. 아들의 부탁이었고 어차피 자기 재산이니 믿었습니다. 처음엔 잘 지냈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대놓고 눈치를 주었고 아들은 엄마, 이제 애들 학원비도 많고 라며 생활비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김할머니는 하루에 2끼만 챙겨 먹고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버텼습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려 했지만 택시비가 아까워 걸어가다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김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딸처럼 지내던 이웃에게 도움을 받아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고 어렵게 법적 소송을 거쳐 집 일부와 예금 일부를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작은 원룸으로 옮겨 살면서 최소한의 생활비와 건강관리비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요즘 매일 새벽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웃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내 돈으로 밥 먹고 병원 가고 가끔 친구 만나 커피 마실 수 있는 이 자유가 인생 최고의 사치라고 말합니다. 자식에게 전부 주고 고개 숙이는 삶보다는 내 손에 돈 쥐고 당당하게 늙는 삶이 훨씬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걸 김할머니는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재산 증여는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은 순간일 수 있지만 재산은 평생의 결과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럽게 보여도 재산 앞에서는 본심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이제 내 차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평생 땀 흘려 만든 인생의 결실이며 노후를 지탱해줄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이 중요한 자산을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넘기는 순간 부모의 인생은 자식의 눈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엔 참 씁쓸한 진실이 있습니다. 재산을 주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집을 넘기고 예금을 나눠주고 상속을 미리 정리한 후부터 자식의 태도가 차가워졌다고 말합니다. 손주를 데리고 자주 오던 며느리가 발길을 끊고 전화 자주 하던 아들이 점점 무뚝뚝해지고
결국 부모는 집안에서 조용히 잊혀지는 존재가 됩니다. 재산은 사랑의 증표가 아닙니다. 신뢰의 결과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내 인생의 권한이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결정해야 할 권리입니다. 너무 쉽게, 너무 일찍, 너무 감정적으로 넘기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균열과 존엄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특히 많은 부모들이 어차피 다 줄 건데 지금 주는 게 낫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입니다. 지금이라는 시점은 자식에게는 완료가 되고 부모에게는 소외가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난 뒤 연락이 끊긴 자식들, 병원 한번 데려가지 않는 가족들, 결국 요양시설에서 쓸쓸히 눈을 감는 어르신들의 사연은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증여는 나를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자식이 나를 돌보지 않아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나누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세무사,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윤정희 할머니는 76세입니다. 3남매를 두었고 막내 아들이 가장 속 깊고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윤 할머니는 막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자식들 중 가장 늦게 자리 잡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미리 막내 아들 명의로 바꿔주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아들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집 근처에 살면서도 연락이 줄었고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에도 바쁘다며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은 윤 할머니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 혼자 병원 응급실에 가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스스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집을 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렇게 혼자였을까? 결국 윤 할머니는 이웃 아주머니와 친해져 동네에서 함께 병원도 가고 장도 보고 반찬도 나눠 먹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희 언니, 아파트는 왜 그렇게 일찍 넘겼어? 그 순간 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성급했다고 느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재산은 손에 꼭 쥐고 살 거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눠줄 거야. 이야기를 들은 동네 어르신들이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약속하자. 죽기 전까지 재산은 손에 쥐고 살자고. 웃음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산은 미련 없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후회 없이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노년을 현명하게 사는 진짜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내 건강과 돌봄을 위한 비용은 미리 떼어두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무기입니다. 노년은 갑자기 무너집니다. 어느 날 넘어지며 시작되고 다음 날부터 병원이 일상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병명들이 쏟아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기운이 빠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돈이 없으면 치료도 못 받고 간병인도 못 부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외롭고 차가운 상황에서 내 곁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내가 미리 준비한 건강자금입니다. 노년에 자식이 있다고 안심하는 건 환상입니다. 자식은 바쁩니다. 직장에 치이고 아이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습니다. 부모 돌봄은 늘 후순위로 밀립니다. 효도는 말뿐이고 현실에서는 나중에라는 말만 되풀이됩니다. 그때 병원비 한 번 나올 돈조차 없다면 당신은 누구도 부를 수 없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 누워서 후회만 남게 됩니다.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곧 선택의 자유입니다. 병원이든 요양시설이든 건강검진이든 한 번 더 나를 살릴 수 있는 결정은 결국 비용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선택은커녕 굴욕만 남습니다. 누군가에게 손 벌려야 하고 자존심을 버려야 하며 심지어 무시당하는 일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워있는 내 옆에서 물 한 컵 떠줄 사람도 없는 상황, 돈을 미리 떼어두지 않았다면 내 몸은 고통 속에 방치됩니다.
간병인을 부르려 해도 하루에 몇만 원씩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자식에게 부탁했다가 이번 달 카드값이 많아서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는 순간 그 고통은 외로움과 서러움으로 몇 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기본이고 간병비와 병원비를 위한 예금 계좌를 따로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정기검진도 미루지 않고 받고 아플 경우를 대비한 병원 이동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 어떤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고 상담을 받아둬야 합니다. 그런 준비가 나를 살립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오순례 할머니는 올해 82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편 없이 세 아이를 키우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3남매 모두 장성했고 결혼도 했지만 누구 하나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다들 형편이 어려워서라는 말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할머니는 70세가 되던 해 모든 예금 중 일부를 따로 빼어 건강돌봄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주변에선 그 돈으로 손주 학원비라도 보태지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내 몸이 망가지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내가 나를 지켜야지. 실제로 2년 전 오할머니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고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바쁘다며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고 결국 간병인 도움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건강돌봄 계좌에서 비용을 꺼내 간병인을 불렀고 필요한 약과 식사를 전부 해결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통은 자식 없으면 이렇게 못 버티시는데 대단하세요. 그 말에 오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자식은 이 계좌야. 내가 키운 유일한 자식. 지금도 오할머니는 아프지 않더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건강계좌에 넣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내일이 나를 배신하지 않도록이라는 그녀의 말은 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내 건강과 돌봄을 위한 돈을 미리 떼어두는 그 순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진짜로 현명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번째는 유언장으로 가족 갈등을 미리 막는 준비 방법입니다. 유언장으로 가족 갈등을 미리 막는 준비 방법입니다. 아무리 사이 좋은 가족이라도 돈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재산을 두고 벌어지는 형제 간의 전쟁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하고 참혹합니다. 평생 우애 좋던 남매가 유산을 놓고 법정에서 서로를 고발하고 손주들 앞에서 소리 지르며 싸우는 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비극은 단 하나, 유언장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나는 자식들이 알아서 잘 나누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땐 효자 같던 자식도 막상 돈이 걸리면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평생 동생을 챙기던 형이 유산 앞에선 내가 장남인데 왜 반반이냐고 소리치고 말 한마디 없던 며느리는 갑자기 앞에 나서서 우리 쪽은 손해를 봤다며 따지고 드는 모습은 너무도 흔한 현실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자기 욕심대로 판단합니다. 부모의 뜻은 왜곡되고 남겨진 유산은 분열의 불씨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조각나고 형제라는 이름은 이기심으로 변질됩니다. 가장 평화롭게 떠나야 할 순간이 가장 치욕스러운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유언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남기는 지침서이며 부모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자식들이 다툴 이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명확하게 남김으로써 혼란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사랑의 마무리이자 책임의 표현입니다. 특히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단순한 메모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공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로 남겨야 나중에 무효 처리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재산 분배를 정하는 것을 넘어 가족 간의 신뢰와 존중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이종숙 할머니는 올해 84세입니다. 그녀는 아파트 2채와 약간의 예금이 있었습니다. 세 자녀 모두 중산층 이상으로 겉보기엔 유산 분쟁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예전 이웃의 유산 싸움 이야기를 들은 후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식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큰딸에겐 살던 아파트를, 둘째 아들에겐 예금을, 막내딸에겐 자신이 거주하던 작은 집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도 유언장에 적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평생 서로에게 고마워하며 살아왔고 나는 각각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문장이 인상 깊게 담겼습니다. 그녀는 유언장을 공증하고 사본을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두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유언장이 공개되자 자식들은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평소 말이 없던 막내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다 생각하고 준비하신 거네요. 감사해요. 그날 이후 세 남매는 단 한 번도 유산 문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언장 덕분에 어머니의 뜻을 다시 새기며 서로에게 더 잘하려 애썼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종숙 할머니의 유언장은 동네 노인정에서 가장 현명한 마지막 선택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었다면 아마 평생 남을 상처만 남았을 것입니다. 남겨진 가족이 미움이 아닌 감사로 기억할 수 있도록 유언장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노년의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기와 착취로부터 나를 지키는 금융 지식 갖추는 방법입니다. 사기와 착취로부터 나를 지키는 금융 지식 갖추는 방법입니다. 노년은 한평생 열심히 살아온 대가로 평온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어르신들의 눈물 위에 밥을 짓고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가로채며 웃음을 짓습니다. 자식도 모시지 않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라고는 자신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아무런 금융 지식 없이 살아간다면 결국 가장 약한 고리가 되어버립니다. 어르신들을 노리는 금융 사기는 해마다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심지어 직접 집을 찾아와 감언이설로 속입니다. 국민연금이 더 나올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게 장례비를 미리 준비하라는 말로 접근해 통장 비밀번호를 받아내거나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상품에 수천만 원을 투자하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일이 자식의 무관심 속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챙기지 않는 자식은 많고 그 틈을 파고드는 사기꾼은 더욱 많습니다. 심지어 가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부터 잘 알고 지내던 이웃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사라지는 일도 일상입니다. 한 번 속으면 모든 걸 잃고 그 뒤에는 오직 후회와 눈물만 남습니다. 노년에는 철저하게 방어적인 금융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고 통장은 한 개로 단순하게 관리하며 예금과 재산은 꼭 본인 명의로 분산해둬야 합니다. 절대로 비밀번호나 통장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금융 문자 알림은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복지기관이나 은행의 무료 상담, 창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지키는 것도 결국은 정보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친구 따라, 친척 따라 무작정 가입하는 보험이나 투자 상품은 피하고 이해되지 않는 조건에는 절대 사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돈이라도 전문가와 상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노년의 돈은 생존이고 자존이고 마지막 자부심입니다. 그걸 남의 손에 쉽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김남희 할머니는 78세입니다. 그녀는 한때 친구 소개로 노후 보장형 황금 투자라는 말에 혹해 5천만 원을 한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친구는 매달 수익이 나온다며 할머니를 설득했고 친절한 직원은 정장을 차려입고 집까지 찾아와 서류를 챙겨갔습니다. 처음 두 달은 이자처럼 소액이 입금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기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도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러 가는 길은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지했구나라는 생각에 자책만 쌓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김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고 스마트폰 뱅킹도 배웠습니다. 문자로 오는 보이스피싱도 직접 신고하고 이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조심하라고 조언하는 노인 금융지킴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만난 또래 아주머니가 이런 투자 하나 들어보자고 했을 때 김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내 돈, 이젠 내 손에만 있어.
세상에 공짜는 없고 투자보다 소중한 건 내 평온이야. 그 말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고 김할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젠 나도 당하지 않아. 내가 나를 지킬 거야. 이처럼 금융 지식은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자식이 나를 모시지 않더라도 나는 내 지식으로 내 돈과 내 삶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현명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 자식이 노인 부모를 간병하는 장수시대. 곱게 늙는 방법 중 첫 번째는 외우기 훈련으로 기억력을 유지하는 뇌자극 활동입니다. 외우기 훈련으로 기억력을 유지하는 뇌자극 활동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늙고 부모가 더 늙은 시대입니다. 문제는 나이든 자식이 먼저 치매에 걸리는 일조차 낯설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어느새 70세 자식이 95세 부모의 기저귀를 갈고 정신 잃은 아들의 배변을 받아내며 눈물을 훔치는 부모의 이야기가 뉴스 한 켠에 조용히 실립니다. 이것이 바로 100세 시대의 잔혹한 민낯입니다. 치매는 나이만 먹는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왔다 해도 기억을 지키지 못하면 나의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사람의 얼굴을 잊고 밥을 먹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조차 잊는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존재의 상실입니다. 그보다 더 끔찍한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그 시작은 단순한 깜빡임에서 옵니다. 약속 시간을 잊고 냉장고에 휴대폰을 넣고 말을 하다가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그런 사소함들이 쌓여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완전히 낯선 표정으로 자식의 이름을 묻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온 이후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끔찍한 미래를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지금입니다. 뇌를 자극하고 기억을 훈련하는 작은 습관들이 그 미래를 막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외우기 훈련은 치매 예방의 가장 기본적이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일 짧은 시나 글귀를 외우는 1, 전화번호 하나를 기억해보는 1, 어제 만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려 애쓰는 1, 이 모든 게 뇌를 살리는 훈련입니다. 처음엔 귀찮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이 쌓이면 뇌는 점점 활력을 찾습니다. 뇌는 자극을 줄수록 살아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죽고 사용하면 다시 깨어나는 것이 바로 뇌입니다. 외우기 훈련은 단지 암기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뇌 속의 회로를 되살리고 기억의 저수지를 깊게 만들며 사고력을 유지시켜주는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외운 짧은 시 한 줄이 내일의 자존감을 지키고 모레의 인격을 지켜주며 언젠가 올 외로움 속에서 나를 붙잡아줄 마지막 줄기가 됩니다. 전남 목포에 사는 93세 정일순 할머니는 아직도 아침마다 손글씨로 시 한 편을 적고 외웁니다. 그녀의 아들 김석진 씨는 올해 71세입니다.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고 손자까지 본 어른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김 씨는 기억의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끝을 흐리더니 점점 사람 이름을 헷갈리고 결국 며느리 이름조차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조기 치매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를 간병하게 된 사람이 바로 93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정할머니는 아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마다 너 누구야라고 묻는 아들의 질문에 눈물로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엄마야. 너 낳은 엄마야. 그 모습을 본 이웃들은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키는 건 평생이구나. 정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 무너질 수 있었던 건 매일 외우고 적고 읽은 덕분이야. 나도 늙었지만 내 정신은 아직 내가 지켜야 하거든. 그녀는 지금도 매일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로 시작하는 시를 외우며 뇌의 힘줄을 다시 묶습니다. 치매라는 괴물 앞에서 외우는 힘 하나로 자신의 정신을 지키고 치매에 걸린 아들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곱게 늙는다는 건 얼굴이 예쁘고 주름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지키고 정신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외우기 훈련은 작지만 위대한 노년의 방패입니다. 오늘 외운 시 한 줄이 내일 당신의 이름을 지켜줄 것입니다. 곱게 늙는 방법. 두 번째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식단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식단입니다. 늙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병원 문턱을 줄이고 약 봉지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일 접하는 밥상에 있습니다. 특히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생명력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식단을 놓치고 있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입맛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씹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밥상에서 채소와 과일을 점점 멀리합니다. 그 결과는 비만, 당뇨, 고혈압, 심지어 치매까지 이르는 끔찍한 병들의 행렬입니다. 노인이 된 자식이 더 늙은 부모를 간병하는 장수시대에 무너지는 건 다리보다 위장이고 눈보다 혈관이며 말보다 혈당입니다. 나이 70 먹은 자식이 당뇨로 시력을 잃고 90 넘은 부모가 자식의 인슐린 주사를 놓는 기막힌 현실은 더 이상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무너짐의 출발은 하나같이 염분과 기름, 단맛에 찌든 식습관입니다. 채소는 몸을 청소하고 과일은 생명을 세척합니다. 신선한 채소는 노인의 장을 부드럽게 비워주고 혈관을 깨끗이 씻어주며 변비와 고혈압,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당과 항산화 성분은 뇌를 지켜주고 피부를 살리고 면역을 올려줍니다. 이 둘이 하루의 식단에 고정으로 올라오는 삶과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삶은 결국 몇 년 후 전혀 다른 모습의 노년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입맛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해진 입은 처음에는 채소와 과일이 맛없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입이 병든 겁니다. 꾸준히 먹다 보면 몸이 먼저 달라집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대변이 시원해지고 피부가 매끈해지는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입맛은 늙어도 몸은 정직합니다. 꾸준히 채소와 과일을 받아들이는 몸은 반드시 답을 줍니다. 노년에는 약보다 음식이 먼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몇 끼마다 2가지 이상의 채소를 곁들이고 하루 한 번은 계절 과일을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의 기초 체력이 완성됩니다. 이 습관 하나로 뇌 건강, 심혈관 건강, 대사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건강 전략이 바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91세 박윤자 할머니는 지금도 눈이 맑고 허리도 꼿꼿하며 혼자 버스를 타고 장에 갑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 매일 아침 과일과 채소로 시작하는 식단입니다. 그녀는 30년 전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뒤 식단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육류는 줄이고 채소 반찬을 기본으로 하고 과일은 간식처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딸 김하순 씨는 올해 68세입니다. 그런데 딸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3가지를 모두 앓고 있고 하루에 약을 6가지나 먹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 할머니는 약 한 알도 복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20살 가까이 어린 딸의 병원 예약을 챙기고 반찬까지 싸서 보내줍니다. 어느 날 딸 김하순 씨가 속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기운도 좋고 무릎도 멀쩡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그때 박 할머니는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넌 젊어서 고기만 먹고 과일은 사치라며 안 먹었잖아. 나는 사과 한 조각이라도 매일 먹었고 나물 한 접시라도 내 손으로 무쳐 먹었어. 건강은 입이 아니라 마음에서 지키는 거야. 그날 이후 김하순 씨는 엄마의 말을 듣고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며 약 하나를 줄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오늘도 딸을 위해 오이무침과 삶은 브로콜리를 싸주며 말합니다. 약 먹는 것보다 채소 먹는 게 훨씬 싸고 훨씬 낫다. 노인이 자식을 간병하는 세상, 그것은 식단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먹는 채소 한 접시, 과일 한 조각이 10년 후 누가 누구를 간병할지를 결정합니다. 곱게 늙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오늘 밥상 위에 있습니다. 곱게 늙는 방법, 3번째는 근력 운동으로 몸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근력 운동으로 몸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70대 자식이 90대 부모의 기저귀를 갈고 60대 딸이 85세 어머니를 업고 병원에 가는 장면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노인. 자식들조차 이미 허리와 무릎이 망가진 상태에서 다른 노인을 돌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결국 둘 다 쓰러지고 마지막에는 요양병원이 유일한 답이 되어버리는 암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근력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노년을 버티는 생명선입니다. 근육이 있는 노인은 혼자 일어나고 혼자 걷고 혼자 밥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사라진 노인은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문제는 40대 이후 매년 1%씩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70세가 되면 절반 가까운 근육이 사라져 있고 이미 몸은 넘어지기 직전까지 약해져 있습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엉덩이뼈가 부러지고 누워만 지내다 폐렴이 오고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모든 질병의 시작은 넘어짐입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은 근육 없음에서 시작됩니다. 약은 근육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병원도 근육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내 몸을 내가 움직이는 것만이 근육을 살립니다.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벽을 짚고 스쿼트하기,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물통 들기 같은 일상 속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근육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일주일만 해도 다리 힘이 달라지고 한 달만 지나면 계단 오르기가 쉬워집니다. 그 변화가 결국 병원을 멀리하게 하고 간병인을 부르지 않게 하며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곧 근육입니다. 혼자 신발끈을 묶을 수 있는 유연함, 의자에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다리 힘, 물건을 들고 장을 볼 수 있는 팔의 힘. 이것이 늙어서도 사람답게 사는 조건입니다. 남들보다 멋져 보이기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한 운동입니다. 내 몸을 내가 끝까지 쓰기 위한 준비입니다. 근육은 돈이 없어도 만들 수 있고 늙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충북 충주에 사는 88세 이춘자 할머니는 동네에서 여장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팔굽혀펴기를 10개씩 하고 김장철이면 혼자 김치통을 옮기며 계단도 쉬지 않고 오르내리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그녀가 70세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나서야 운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당시 병원에서 앞으로는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평생 가족 먹여 살렸는데 이젠 뭘 못 들고 산단 말이냐는 생각에 바로 다음 날부터 공원 철봉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팔이 덜덜 떨리고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5분씩 10분씩 시간을 늘렸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이춘자 할머니는 80세 생일에 윗몸 일으키기를 20회 성공했고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강의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의 딸 66세 박정임 씨가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 힘들어졌을 때였습니다. 이춘자 할머니가 휠체어를 밀고 병원을 함께 다녔고 약도 챙기고 밥도 차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딸 간병하는 세상이라더니 이건 진짜네요. 이춘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프기 싫어서 운동했어. 근데 그게 내 자식을 도울 힘이 될 줄은 몰랐지. 늙어서도 자식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지금도 그녀는 매일 새벽 공원에서 스쿼트를 30개씩 하며 하루를 엽니다. 근력은 노년의 생명줄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복지제도보다, 의사보다 먼저 내 몸을 움직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몸은 내 근육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육은 오늘 지금 앉았다 일어나는 그 한 번의 결심에서 만들어집니다. 곱게 늙는 방법. 네 번째는 웃음을 자주 짓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웃음을 자주 짓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기막힌 장수시대,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웃음입니다. 웃음은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태도입니다. 우울한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은 뇌에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활력은 사라지고 면역은 떨어지며 근육도 기억력도 줄줄이 무너져 내립니다. 반대로 아침에 미소 한 번 짓는 것만으로도 뇌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고 심장은 안정되고 장기들은 부드럽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웃음은 내장 마사지라고 불릴 정도로 전신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며 우울증 예방에 탁월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노인들이 웃음을 잊고 삽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는 줄고 몸은 아프고 자식은 바쁘고 세상은 낯설어지며 입꼬리는 자연스레 내려갑니다. 그렇게 굳어버린 얼굴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웃음을 잃은 얼굴로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쌓이면 뇌는 나는 불행하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치매 발병률은 높아지고 작은 통증에도 더 민감해지며 삶 자체가 무거워집니다. 반면 웃음을 자주 짓는 노인은 뇌회로가 더 많이 연결되어 뇌세포가 오래 살아남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0번 이상 웃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생 확률이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보는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거울을 보고 웃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며 웃고 TV를 보며 웃고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맛있다며 웃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웃음은 결국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뇌와 몸을 살립니다. 표정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과학적 진실입니다. 웃음은 인간관계에서도 절대적입니다. 찡그린 얼굴로 모임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피하지만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한마디 건네면 분위기는 순식간에 따뜻해집니다. 노년의 가장 큰 복은 사람 복입니다. 사람 복을 만드는 건 웃음입니다. 웃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모이고 웃는 사람 곁에는 도움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웃는 노인은 늙어도 외롭지 않고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으며 병들어도 버텨냅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87세 조영자 할머니는 동네에서 웃음 대장으로 불립니다. 그녀는 실버 요가반에서도 동네 마트에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항상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 곁에 앉고 싶어하고 모임에도 그녀가 없으면 분위기가 싱겁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건 그녀의 아들 김춘석 씨가 68세에 조기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있는 현실에 조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 순간에도 웃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아드님 상태가 점점 나빠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조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웃어야죠. 내가 울면 아들도 무너지잖아요. 그녀는 지금도 아들의 이름을 매일 5번씩 크게 부릅니다. 춘서가 오늘 날씨 좋다 웃자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에게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주고 손을 잡고 깔깔 웃으며 TV를 봅니다. 그 덕분인지 김 씨는 치매 진행이 느려졌고 아직도 어머니를 정확히 기억하며 우리 엄마는 참 웃기는 여자야라고 농담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조 할머니에게 비결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비결? 그냥 웃어요. 웃으면 내가 살고 웃으면 자식도 살고 웃으면 병도 도망가요. 그렇게 말하며 또 호 웃는 그 얼굴은 주름 하나하나가 빛나 보입니다. 늙어도 곱게 늙는 사람은 웃는 사람입니다. 기운이 없을수록 웃어야 하고 아플수록 웃어야 하며 외로울수록 더 웃어야 합니다. 웃음은 얼굴의 화장이 아니라 인생의 생명줄입니다. 오늘도 거울 앞에서 웃어보는 그 3초가 내일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곱게 늙는 방법 5번째는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는 뇌 활성화 습관입니다.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는 뇌 활성화 습관입니다. 지금 우리는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70이고 부모가 95인 시대, 그 중에서도 자식이 먼저 치매에 걸려 부모가 간병하는 기막힌 현실이 더 이상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늙어갈 수 있고 누구든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뇌를 살리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음악입니다. 특히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는 습관은 뇌세포를 자극하고 기억 회로를 되살리는 두뇌 생명줄입니다. 음악은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을 듣는 순간 뇌는 감각과 감정, 기억과 언어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때 따라 부르면 언어 영역이 활성화되고 가사를 기억하려는 과정에서 해마가 작동하며 멜로디와 리듬을 익히는 과정에서 좌우뇌가 동시에 자극됩니다. 이처럼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는 활동은 두뇌 전체를 깨우는 고도의 인지 활동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썩는다는 점입니다. 3일간 말 한마디 안 하고 일주일간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뇌는 점점 멈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굳어버린 뇌는 아무리 약을 써도 살아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음악은 그런 뇌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기적의 도구입니다.
특히 추억이 담긴 옛 노래는 과거의 기억을 끌어올리며 잊고 있던 감정과 얼굴,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에게 가장 먼저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은 노래입니다. 아무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라는 멜로디 한 줄에 눈을 반짝이며 따라 부르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건 단순히 가사를 기억해서가 아니라 노래를 통해 삶의 조각들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노래는 잊었던 자아를 깨우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무엇보다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끼게 해줍니다. 하루에 딱 한 곡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트로트를 따라 부르고 점심 후 창가에서 흥얼거리고 저녁엔 손주에게 불러주며 웃음을 나누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뇌를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결국은 삶을 살립니다. 노래는 돈도 시간도 장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한 최고의 뇌운동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90세 오인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첫 번째 할 일이 노래 틀기입니다. TV보다 신문보다 먼저 전축에 CD를 올립니다. 첫 곡은 늘 돌아와요 부산항에입니다. 이 노래가 끝나면 벌써 그녀의 표정은 밝아지고 얼굴엔 미소가 번집니다. 놀라운 건 그녀의 아들 김진호 씨가 67세로 이미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김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지만 퇴직 후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졌고 점점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편함 번호를 잊었고 나중엔 아내의 생일도 잊었습니다. 그때 오인숙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음악으로 살리자. 매일 한 곡씩 같이 듣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김 씨도 어느 순간부터 무조건 이하를 부르며 박자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어머니와 마주보고 웃었고 점점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지금도 오할머니는 매일 아들과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주말이면 가족 노래방이라는 이름으로 손주들까지 모아놓고 콘서트를 엽니다. 그때마다 김 씨는 정확한 가사보다 더 또렷한 눈빛으로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를 부를 때 오할머니는 눈물이 납니다. 아직 우리 아들은 살아있어요. 노래는 뇌를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결국 가족을 살립니다. 늙어도 곱게 늙는 사람은 흥얼거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노래는 나를 잊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약이고 가장 즐거운 운동입니다. 오늘 한 곡, 그 한 줄의 멜로디가 내일의 나를 지켜줄 힘이 됩니다. 노년의 재혼이 지옥문을 여는 6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상대의 사별한 또는 헤어진 배우자의 기억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결심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지금만 보고 시작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외롭지 않게 살아가고 싶다는 단순한 바람으로 문을 엽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전 배우자 혹은 이혼한 옛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그림자, 흔적,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그 지워지지 않는 존재와의 삼각관계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같이 살다 보면 상대방의 입에서 끊임없이 전 배우자의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우리 그이는 그럴 땐 이렇게 했는데, 전에 살던 사람은 저 음식 좋아했는데 처음엔 웃으며 넘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존심에 생채기가 나고 감정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결혼기념일조차 전 배우자와의 날짜를 기억하며 헷갈려합니다. 사진 한 장, 오래된 앨범, 장롱 깊숙이 숨겨둔 옷가지 하나가 현재의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흉기가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상대가 여전히 전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별한 경우 그 사람은 미화되어 마음속에 완벽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그 그림자를 넘을 수 없는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의 경쟁은 항상 패배로 끝납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줘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상대방은 늘 전에 그 사람이 더라는 말로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그 기억은 단지 마음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대화, 행동, 생활 습관, 인테리어, 냉장고 정리 방식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당신에게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오길 강요합니다. 심지어 자식들까지 우리 아버지는 원래 이렇게 사셨어요 라고 말하며 당신의 삶을 부정합니다. 결국 당신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시작한 결혼에서 유령과의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0세 이모 어르신은 아내와 사별한 후 오랜 외로움 끝에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이혼 경력이 있었고 서로 의지가 되어 조용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식탁에는 늘 전 남편이 좋아했던 반찬이 올라왔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버젓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배려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대화 도중 전 남편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이 소파 좋아했어요. 그 사람도 감자볶음에 김 넣는 걸 좋아했지라는 말이 매 끼니마다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건 생일날 케이크에 쓰여진 전 남편 이름인 늘 그리운 명호 씨라는 글귀였습니다. 이 어르신은 자신이 누구를 위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어색해졌고 감정은 식어갔습니다.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사랑을 시작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유령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엔 내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만 있었죠. 재혼을 생각한다면 상대의 과거가 얼마나 현재에 침투해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더라도 그 마음속에 죽은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 결혼은 당신에게 지옥이 됩니다. 사랑이란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망령을 끌어안은 채 시작하는 사랑은 결국 당신의 존재를 지워버릴 뿐입니다. 두 번째는 늙어가는 과정이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재혼을 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것 같고 인생이 다시 활짝 피어날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늙어가는 여정을 함께 한다는 건 아름다운 말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치열한 현실과 날카로운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각자 다른 몸 상태, 다른 습관, 다른 질환이 얽히고 설켜 늙어가는 과정은 더디고 무거워지기만 합니다. 혼자 늙는 것도 힘든데 둘이 함께 늙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병이 시작되면 다른 사람도 금세 영향을 받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눈이 침침하다.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터져 나오면 서로 위로는커녕 짜증만 남습니다. 어느 날은 한쪽이 병원 가자고 하고 또 어느 날은 다른 쪽이 통증을 호소하며 같이 못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갈등은 깊어지고 걱정은 커집니다. 더 큰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기엔 이미 체력과 정신력이 바닥났다는 점입니다. 자식이라면 불편한 부모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지만 재혼한 배우자는 결국 타인입니다. 처음엔 잘해보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와 실망이 쌓입니다. 당신도 늙어가잖아. 나 좀 그만 힘들게 해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그 관계는 감정의 전쟁터로 바뀝니다. 또한 생활 방식과 병원 이용 방식, 식사 습관까지 달라지면 사소한 일 하나도 협의가 필요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민간요법을 고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약을 받아야 안심합니다. 이견이 충돌할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들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늙음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 그것은 로맨스가 아니라 생존 싸움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충북에 사는 76세 윤모 어르신은 3년 전 함께 살던 친구의 권유로 69세 여성과 재혼을 했습니다. 두 분 다 기력이 있는 편이었고 시골에서 조용히 살기엔 좋았던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어르신은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되었고 상대 여성은 만성 당뇨로 인해 매일 혈당 체크와 식단 조절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식사였습니다. 윤 어르신은 짜고 진한 음식을 좋아했고 상대는 무조건 싱겁게만 먹어야 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반찬을 따로 해야 했고 결국 나는 왜 맨날 내 병 따라 맞춰야 하냐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거기에 약 타러 병원 갈 때도 서로 가는 병원이 달라 한 명은 차를 기다리고 다른 한 명은 택시를 잡고 생활이 점점 엉켜만 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윤 어르신이 눈길에 넘어져 엉덩이뼈 골절을 당했는데 상대 여성도 허리 디스크로 제대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둘 다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누가 밥을 하고 누가 약을 챙기고 누가 병원을 연락할지 몰라 집안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두 분 모두 자식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자식들끼리 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윤 어르신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늙는 게 무서워서 결혼했는데 같이 늙으니 더 무섭더군요. 내 병도 벅찬데 옆 사람 병까지 감당하려니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외로움 해소의 해답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쇠약해지는 모습을 감당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함께 늙는다는 건 낭만이 아닙니다. 현실이고 때로는 고통입니다. 재혼은 그 무게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후는 외로움 대신 싸움으로, 평온 대신 지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의 경제 상황을 속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시작하는 사랑, 그 달콤함 속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돈을 둘러싼 거짓말입니다. 나이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고 함께할 누군가가 간절해지다 보니 상대의 경제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혼을 결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이건 자칫하면 인생 최악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에 재혼을 원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실은 사랑보다 경제적 안정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빚이나 연체된 카드값, 체납된 세금, 심지어 자식의 경제 문제까지도 숨기고 결혼을 시도합니다. 겉으로는 멀끔한 양복을 입고 말도 점잖게 하지만 실제 통장엔 잔고가 바닥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게다가 혼인신고까지 해버리면 상대의 채무까지 고스란히 함께 떠안게 됩니다. 노년에 짊어질 짐은 건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대의 빚까지 더해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파멸입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집을 담보로 뭔가를 하자고 제안하면 그때부터는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자산은 대부분 평생 모은 전 재산입니다. 그걸 단 몇 년 안에 다 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거짓말은 감정보다 더 깊게 사람을 배신합니다. 사랑받는 줄 알았던 마음은 결국 돈줄로 이용당한 결과였고 남은 건 텅 빈 지갑과 망가진 자존감뿐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미 늦었습니다. 재산은 돌아오지 않고 신뢰도, 가족도, 인간관계도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문제는 이 속임수가 결혼 전엔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나는 돈 걱정 없어요. 국민연금도 충분하고 자식들도 잘 살아요 라며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살림을 합쳐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매달 빠듯한 생활비, 밀려있는 공과금, 갑자기 들이닥치는 카드 독촉장. 그제야 상대가 보여주지 않았던 진짜 얼굴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남에 사는 67세 박모 어르신은 2년 전 교회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처음 만났을 때 서울 아파트 한 채 있고 자식들도 다 잘 살아서 도움 안 받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감동했습니다. 덕분에 마음을 열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전셋집을 빼고 일부 금액을 결혼생활 자금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3개월 만에 그 여성의 카드빚 2천만 원이 밝혀졌고 이어서 자녀의 대출 보증까지 서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말한 서울 아파트는 본인 명의가 아닌 과거 남편 명의였고 현재는 법적 분쟁 중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분노했지만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지하려면 수많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빚 독촉에 시달리며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본인의 연금 일부까지 압류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연락을 끊었고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습니다. 외롭다고 마음 열었던 게 내 노후를 망쳤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기였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재혼은 감정만으로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겉모습, 말투, 태도에 속지 마십시오. 상대의 경제 상황은 직접 확인하고 혼인신고는 최소 몇 개월 이상 함께 살아본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당신의 평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노년에 시작한 사랑이 독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돈부터 확인하십시오. 냄새나는 마음보다 더 무서운 건 텅 빈 지갑에서 시작된 파국입니다. 네 번째는 상대의 병간호를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재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혹은 남은 삶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로 가득 채우는 지옥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재혼한 상대가 어느 날 갑자기 병석에 눕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시작한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병간호로 바뀌는 순간 그 관계는 로맨스가 아닌 의무와 짐으로 전락합니다. 단지 아플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치매, 파킨슨병, 암. 노년의 흔한 질병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를 전적으로 돌봐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손발을 씻겨야 하고 배설을 받아내야 하며 수면까지 감시해야 합니다. 그것도 사랑의 감정이 채자리 잡기도 전에 시작됩니다. 문제는 법적 배우자가 된 이상 병원에서는 보호자 서명을 요구합니다. 간병비, 수술 동의서, 책임 모두 당신의 몫이 됩니다. 자식도 친척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직 재혼한 당신만이 전부를 감당해야 합니다. 상대는 당신을 믿고 기대지만 정작 당신은 그 무게에 눌려 숨이 막히게 됩니다. 감정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몰려옵니다. 간병인은 하루 10만 원 이상 장기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아프면 내가 돌보지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병실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삶을 견딘다는 건 정신적인 소모전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간병으로 끝날 때 그 마지막은 분노와 후회로 가득 찹니다. 경북에 사는 68세 김모 어르신은 5년 전 친구의 소개로 재혼을 했습니다. 성격이 잘 맞았고 서로 의지도 됐습니다. 문제는 재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점입니다. 급성으로 진행되어 반신불수가 되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처음엔 책임감으로 병원에서 밤낮 없이 간호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죽을 떠먹이고 말없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현실은 점점 고통이 되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했고 밤마다 숙면은커녕 알람처럼 깨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몰려왔습니다. 간병비를 줄이기 위해 병원을 옮기고 결국 집에서 간병을 시작했지만 그때부터 지옥이 열렸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갇혀야 했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심지어 그의 친자식들은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라며 외면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을 뿐인데 내 인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재혼했나 싶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동거 이상의 책임을 동반합니다. 상대의 질병은 곧 나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핵폭탄입니다. 따뜻한 밥을 나눌 사람이 필요해서 시작한 재혼이 어느 날 병실 냄새와 오물 속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현실.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감정이지만 간병은 현실입니다. 노년의 재혼, 이 점을 간과하면 그 선택은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5번째는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결혼은 생활입니다. 특히 노년에 시작하는 결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땐 타협도 쉽고 변화도 가능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삶의 방식은 고착되고 습관은 신념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재혼을 한다는 것은 서로 굳어진 삶을 하나로 억지로 엮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사랑은 금세 갈등으로, 말은 다툼으로 변해버립니다. 노년의 재혼은 흔히 성격 잘 맞으면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자식들과 어떤 거리를 둘 것인가, 집안일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생활 문제에서 심각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차이는 말로 타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라는 고집으로 충돌합니다. 결국 상대의 삶을 이상하다, 답답하다고 느끼며 실망과 짜증이 반복됩니다. 가장 흔한 예가 돈과 가족입니다. 한쪽은 매달 연금을 저축하며 미래를 걱정하고 다른 한쪽은 내 나이에 무슨 저축이냐며 하루하루를 즐기자고 말합니다. 또 한쪽은 자식들에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고 싶어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자식과 손주들을 매일같이 끌어들입니다. 이 모든 게 가치관 차이이며 결국은 생활 충돌로 이어지는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으면 갈등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보도 한두 번이지 시간이 지날수록 쌓인 불만은 폭발합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편했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고 결국 말도 줄고 식사도 따로 하며 동거 아닌 동상이몽 상태가 됩니다. 충남에 사는 73세 장모 어르신은 친구의 권유로 2년 전 한 여성과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함께 아침을 먹고 공원을 걷는 것만으로도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둘씩 불거졌습니다. 장 어르신은 전략을 중요시하는 분이었고 전기밥솥 코드도 안 쓸 땐 꼭 뽑는 분이었습니다. 반면 새 배우자는 나이 들어 돈 아껴 뭐해요? 하며 TV를 밤새 틀고 물도 아낌없이 틀어놓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음식 문제도 겹쳤습니다. 장 어르신은 평생간을 약하게 해서 먹어온 반면 상대는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해 매 끼니가 전쟁이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문제였습니다. 장 어르신은 자식들 문제에 간섭하지 않길 바랐지만 상대는 매주 손주를 불러 자고 가게 했습니다. 결국 둘은 사소한 다툼이 쌓여 큰 말싸움으로 이어졌고 장 어르신은 어느 날 밤중에 혼자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뭐든 맞춰줬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을 다 부정당하면서 살 순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가 낫다는 걸 깨달았죠. 이처럼 노년의 재혼은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고정된 가치관이 충돌할 때 그 상처는 젊을 때보다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나이 들수록 고집은 강해지고 타협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6번째는 가족 간의 유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돈입니다. 특히 유산 문제는 가족의 신뢰를 단숨에 무너뜨리고 형제자매 간의 전쟁을 불러오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재혼 가정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피 튀기는 현실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재혼하는 순간부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새 배우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져가면 어떡하지? 엄마가 남긴 집을 그쪽 자식들이 나눠 갖는 건 아니겠지? 그 불안이 시작되면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감정은 사라지고 이권 싸움만 남습니다. 재혼 상대가 사망하든 본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든 그 시점부터 유산 분배는 복잡한 법정 싸움으로 번지기 십상입니다. 특히 상속권이 자동적으로 재혼 배우자에게 생긴다는 점은 많은 자녀들에게 충격 그 자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 자식이 아닌 사람에게 내 돈이 넘어간다는 심리적 분노입니다. 아무리 재혼한 배우자가 헌신적이고 좋은 사람이라도 자식의 입장에서는 결국 남입니다. 그런데 그 남에게 아버지의 집, 어머니의 예금이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이 증오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결국 가족 모임은 끊기고 전화 한 통조차 받지 않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자식들끼리의 갈등도 함께 발생합니다. 어떤 자식은 그래도 아버지 행복하셨잖아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자식은 행복은 무슨 결국 돈 뺏긴 거야 라고 반박합니다. 그렇게 형제들 사이에도 벽이 생깁니다. 사랑 하나 지키려고 시작한 재혼이 가족 전체를 찢어놓는 끔찍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유언장 하나 없이 재혼을 하게 되면 상황은 더더욱 최악으로 치닫는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는 재혼 배우자도 상속권을 가지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유산이 쪼개져 나갑니다. 이때 자식들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소송뿐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 법정에서 얼굴 붉히며 싸우는 것, 그게 당신이 꿈꿨던 노년의 모습입니까? 서울에 사는 71세 정모 어르신은 10년 전 아내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3년 전 조용히 재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성품도 좋고 자식들도 각자 독립해 갈등이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 어르신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 어르신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전 재산이 모두 새 배우자 명의로 변경된 것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본인들은 전혀 상의받지 못한 채 수십 년간 함께한 집, 예금, 심지어 아버지의 유품까지 새 어머니가 모두 가져간 것입니다. 아들 하나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딸은 바로 법원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 온 가족이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했고 싸움은 2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정 어르신의 장례식에서조차 자식과 새 배우자가 서로 말을 섞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한 분이지만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도 아버지입니다. 사랑 때문에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싶다면 재혼 전에 반드시 법적 정리를 해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떠난 후 남겨진 사람들은 평생 원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엄마, 이번에도 그냥 해주세요. 할머니는 이해심 많잖아요. 그 나이에 뭘 더 바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며 또 애쓰고 있다면 그건 당신의 삶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남은 시간은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증명도 참음도 희생도 멈춰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날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위대합니다. 늙어서까지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행복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웃는 얼굴 대신 진심으로 편안한 미소 하나 지을 수 있는 하루, 그 하루가 당신에게는 가장 값진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힘을 빼고 기대를 내려놓고 나답게 사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노년의 시작입니다. 늙어서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너무 애쓰지 않아도 삶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밤새도록 고민하고 새벽부터 움직이고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살아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늦는다고, 잠깐 쉰다고, 손 놓는다고 인생이 멈추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평생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열심히 해야 산다. 게으르면 뒤처진다. 아프면 안 된다. 그 결과 지금의 당신은 몸은 지쳐있고 마음은 말라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가족을 챙기면서 일생을 쏟아붓고도 정작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애써도 그토록 바쳐도 결국 세월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았고 당신의 수고를 세상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으려고 버티려고 증명하려고 버둥댄 지난 세월의 끝에 남은 건 온몸에 쌓인 피로뿐입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도 애쓰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밥은 따뜻하게 해야 하고 빨래는 밀리지 않게 돌려야 하며 자식은 걱정되고 손주는 챙겨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당신이 잠시 멈춰도 세상은 멀쩡하게 굴러갑니다. 밥 한 끼 안 차린다고 자식이 쓰러지지 않고 청소 하루 미뤘다고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일어나 걱정하고 힘든데도 괜찮은 척하며 애쓰는 건 결국 당신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나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용서받는 나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이해받아야 하는 나이가 바로 지금입니다. 삶은 강처럼 흐릅니다. 당신이 안달을 내든 조용히 있든 결국 흐르는 시간은 똑같고 도착지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거친 물살에 몸을 던져 상처 입을 이유가 없습니다. 느리게, 가볍게, 편하게 가는 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이 힘을 뺀 순간 삶은 오히려 더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삶의 전환을 실제로 보여준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6세 배영자 할머니는 평생을 종종걸음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밥하고 마당 청소하고 이웃들 반찬 나눠주고 손주 어린이집 챙기며 단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리를 삐끗하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의사는 지금이라도 쉬지 않으면 더 큰 병 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집안이 돌아가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 자식은 스스로 밥을 챙겨 먹었고 손주는 잘 자랐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걸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후 배할머니는 오전엔 푹 자고 오후엔 좋아하던 수혜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친구와 마트도 가고 시장 구경도 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몸은 점점 좋아졌고 마음은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가족들도 엄마가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라며 기뻐했고 손주도 할머니랑 그림 그리는 시간 제일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삶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려고요. 당신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조금 느리게 가도 됩니다. 조금 미뤄도 됩니다. 조금 쉬어도 됩니다. 삶은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이미 흘러가고 있고 당신은 그 안에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애쓰는 인생은 이제 끝내고 누리는 인생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늙어서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두 번째는 내 방식대로 살아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든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내 인생을 나답게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평생을 참으며 맞추며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눈치, 남편 눈치, 며느리 눈치, 이웃 눈치까지 보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남은 건 뭡니까? 당신은 착한 엄마, 좋은 시어머니, 참을성 있는 이웃으로 불렸지만 정작 당신이 원하는 삶은 단 하루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희생했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에 속을 태웠고 나를 버려가며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신에게 세상은 보답해 주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너무 조용하면 무시당하고 너무 맞춰주면 당연시되고 너무 착하면 지나가다 짓밟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도 됩니다. 아니, 살아야만 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건 그들의 기준일 뿐이고 당신 인생은 오직 당신만의 속도와 색깔로 채워져야 합니다. 늦게 일어나면 게으르다, 조용하면 성격이 이상하다, 하고 싶은 말 하면 무례하다. 그런 기준은 청춘들의 세상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이제는 그 모든 잣대에서 자유로워져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십 년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당신만의 시간입니다. 아침 11시에 일어나도 괜찮고 하루 종일 집에서 책만 봐도 괜찮고 반찬 3가지가 아니라 하나만 올려도 충분합니다. 나만 편하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심인 인생을 살아야 할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4세 김화자 할머니는 한때 동네에서 가장 부지런한 분으로 소문났습니다. 늘 아침 6시면 밥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시장을 보고 오후엔 손주들 간식을 준비하며 한치의 틀어짐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심한 어지럼증으로 쓰러졌고 병원에서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김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그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 9시까지 푹 자고 눈 뜨자마자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고 점심은 라면으로 간단하게 해결하고 오후엔 마당에 앉아 해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자식들이 처음엔 놀랐지만 할머니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누구도 뭐라 못해. 그리고 한 달 후 김할머니의 얼굴은 환하게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많아졌고 말수도 늘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지니 건강까지 좋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주변 어르신들에게 말합니다. 남 눈치 보지 마세요. 내가 좋으면 그게 최고예요. 그 말에 동네 친구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방식대로 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신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늦게 일어나는 것도, 내가 혼자 조용히 있는 것도, 내가 뭔가 하지 않는 것도 전부 나의 선택이고 나만이 허락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남이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당신 인생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답게 내 식대로 내 기분 따라 살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이고 진짜 행복입니다. 당신의 방식이 곧 당신의 존엄입니다. 더는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늙어서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3번째는 인생의 마무리는 조용히 웃을 수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오래 참았는지를 따지며 살아온 삶은 결국 허무하게 끝나기 마련입니다. 삶은 경쟁이 아니라 마지막에 얼마나 가볍고 따뜻하게 웃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멈추지 못합니다. 몸이 아픈데도 움직이고 마음이 지쳤는데도 억지로 챙기고 늙은 몸으로 끝없는 의무감에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이제는 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채우지 않아도, 더 버티지 않아도, 더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남은 인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비워져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채워가면 됩니다. 누가 뭐래도 괜찮습니다. 더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더는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루를 조용히 보내며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훌륭한 마무리입니다. 삶의 마지막 장면은 화려한 박수나 무거운 트로피가 아니라 편안하게 눈을 감으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 미소는 단 하루도 나를 위해 살지 못한 인생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을 참고 맞추고 애써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긴 고생의 보상을 조용한 평안과 잔잔한 웃음으로 되돌려받아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까지 바쁘게 움직이다가 내 자리에서 웃지 못한 채 숨을 거두는 인생. 그건 너무나 허무하고 외로운 결말입니다. 인생의 마무리는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모습보다 내가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품고 떠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잘 살아왔다. 이젠 편히 쉬어도 되겠다. 이렇게 조용한 웃음을 되찾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82세 정선옥 할머니는 평생을 가정에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뒷바라지, 손주 돌보기까지.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다 3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허탈감에 시달리던 중 자신이 누군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나를 위한 하루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할머니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노트에 짧은 일기를 쓰고 오후에는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며 햇살을 즐깁니다. 하루를 살아도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사는 하루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엄마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라고 놀라워했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예전엔 웃어도 마음이 안 웃었거든. 이젠 마음이 먼저 웃어. 지금의 정선옥 할머니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손주가 안 온다고 서운해하지도 않고 자식이 전화가 뜸하다고 외로워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웃게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끔 거울을 보며 조용히 웃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참 잘 살아온 거지. 인생의 마무리는 거창한 무대가 아닙니다. 잔잔한 하루 속에서 조용히 웃을 수 있는 순간이 가장 소중한 결말입니다. 그 미소를 위해 더 이상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살아낸 모든 날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편안히,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 미소 하나면 인생은 충분히 잘 살았던 것입니다. 늙어서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네 번째는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도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조차 여전히 해야 할 일, 맞춰야 할 눈치, 참아야 할 상황이 있다면 그건 너무나 슬픈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평생을 참고 양보하고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날에는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사회의 시선까지 감당하며 나 자신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쌓인 세월이 어느새 수십 년, 이제는 남은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애쓰고 계십니까? 밥은 꼭 3끼 정성껏 차려야 하고, 손주는 매일 안부 전화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남이 뭘 생각할까 앞서 걱정하며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진짜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세상 누구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걸 미룬다고 누가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마음은 이미 자유롭고 싶은데 몸만 남의 시선에 묶여 있다면 그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만 괜찮으면 되는 시간입니다.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고 가고 싶은 곳을 즉흥적으로 가고 하고 싶은 말을 참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나이,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시기, 그것이 노년입니다. 가끔은 늦게 일어나고 가끔은 청소를 미뤄도 됩니다. TV를 하루 종일 봐도 낮잠을 2번 자도 됩니다. 그게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일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존중받아야 할 인생의 방식입니다. 이 나이에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사는 건 고문입니다. 이제는 내 감정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를 실천하며 진짜 행복을 찾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79세 박영심 할머니는 평생을 남한테 패 끼치지 말자는 철학 하나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자식 집에 가서도 눈치 보고 시장에 가서도 가게 주인 얼굴을 먼저 살피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 박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남 걱정만 하다가 자신을 위해 해본 게 하나도 없다더라. 그 말을 듣고 박 할머니는 처음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혼자 영화관도 가고 혼자 여행도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이 뭘 하고 싶어 하지? 그리고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눈치 보느라 꼭 정장 차림으로 외출했지만 지금은 예쁜 꽃무늬 바지를 입고 당당히 길을 걷습니다.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가는 대로 사니 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제 당신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할머니로가 아니라 그저 나 자신으로 사는 삶, 그 삶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마음이 기뻐하는 쪽으로 움직이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이야말로 가장 당신답게 살 수 있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늙어서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5번째는 비록 가진 게 적어도 내가 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지기 위해 살았습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물건, 더 훌륭한 자식, 더 많이 가진 이웃을 보며 그걸 기준 삼아 자신을 판단했습니다. 남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면 자책했고 못 따라가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끝없는 비교, 타는 속, 억지 웃음, 마음속 공허함뿐이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라는 진실은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실감됩니다. 진짜 불행은 가진 게 적은 것이 아니라 가진 걸 행복하게 느끼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소중한 것도 하찮아지고 감사한 것도 당연해지고 결국은 나를 망가뜨리는 탐욕의 덫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감정은 외로움보다 상실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 왜 이렇게 초라할까? 왜 내 자식은 저렇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를 갉아먹고 결국 삶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없는 것보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면 인생이 갑자기 따뜻해지고 내가 가진 것 하나하나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절대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평온한 마음, 편안한 잠, 따뜻한 밥,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웃을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비록 가진 게 적어도 하루 한 끼 따뜻한 밥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먹을 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행복한 삶입니다. 백화점 가방이 없더라도 내가 고른 1,000원짜리 지갑에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행복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며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런 생각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81세 이정희 할머니는 노후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자식 셋을 키우며 하루하루 일만 했고 막상 노인이 되어보니 주머니에 늘 10,000원 한 장 남기기도 힘든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할머니는 동네에서 제일 많이 웃는 사람으로 불립니다. 아침이면 시장에서 몇천 원어치 채소를 사와 직접 국을 끓이고 단칸방 창가에 화분 하나 놓고 우리 집 정원이라며 행복해합니다. 주변에서 그래도 돈 좀 있어야 여유롭지 않겠냐고 물으면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너무 부자야. 웃을 수 있고 밥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잘 자고 마음 편하니까. 할머니의 집엔 냉장고가 작고 옷장엔 옷이 몇 벌 안 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동네에서 가장 따뜻하고 환하게 빛납니다. 며칠 전엔 동네 아이들에게 직접 만든 떡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마음은 넘치거든. 그거 나눌 줄 아는 게 진짜 잘 사는 거야.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가진 게 적어도 행복은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덜 가진 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더 깊은 행복을 느낍니다. 이제는 더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것 안에서 감사하고 웃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부자,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고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